전쟁 중인 태국, 캄보디아가 동시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난민 60만 명, 사상자 수백 명. 미국은 47번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자 단 2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강대국들이 경악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방콕의 아침은 늘 습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열대 특유의 끈적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제스민 향과 배기가스가 뒤섞인 냄새. 3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익숙해진 냄새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공기가 무거웠어요. 대사관 3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마르쿠스 슈나이더, 주태국 독일 대사관 국방무관입니다. 나토 본부에서 25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견까지 전쟁이라면 누구보다 많이 봐왔다고 자부했죠. 슈나이더 무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참사관 한스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프레아 비에아르에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프레아 비에아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천년 고대 사원입니다. 두 나라가 100년 넘게 싸워온 분쟁 지역이죠. 또 시작이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 지역 충돌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08년에도 2011년에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매번 며칠 싸우다 국제사회 중재로 끝났죠. 하지만 한스의 다음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태국이 공군을 투입했어요. 공군이라고요? 저는 급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붉은 글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 사상자 다수 발생.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수십 명입니다. 한스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난민이 벌써 10만 명을 넘었어요. 국경 4개 주에서 동시에 피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 트럭에 짐을 잔뜩 실은 가족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가는 노인들, 도로 위에 버려진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던져버린 거겠죠.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짐들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건 국지전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분쟁을 봐왔지만 이건 냄새가 달랐어요. 전면전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였어요. 슈나이더, 상황 파악됐나? 국방부 아시아 담당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나토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일단 현지 상황 상세 보고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난민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5만, 20만, 25만. 1시간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며칠 안에 50만은 넘겠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충돌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제 인생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게 될 줄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어요.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한스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해상 봉쇄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 항구가 저 멀리 보였어요. 컨테이너선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400km 떨어진 캄보디아 해안에서는 군함들이 모든 선박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연료 비축량은 캄보디아 측 추산으로 2주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을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시아누크빌 하나뿐이에요. 그걸 막으면 나라 전체가 고립되는 거죠. 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겁니다. 독일 교민 현황은 방콕에 3,000명, 캄보디아에 800명 정도입니다. 캄보디아 쪽은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시내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400km 떨어진 곳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민촌 영상을 봤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책상 위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BBC 특파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국 동부 국경 마을에 임시로 세워진 텐트촌.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그 안을 비췄습니다. 먼지투성이 텐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텐트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텐트에서는 노인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카메라가 한 소녀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대여섯 살쯤 됐을까요? 먼지로 얼룩진 얼굴, 텅 빈 눈동자.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눈을 봤어요. 전쟁이 아이들에게서 빼앗는 건 생명만이 아닙니다. 희망을 빼앗아요. 난민이 60만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캄보디아 측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의 정밀 폭격이 시작됐거든요. 한스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무너진 학교, 불타는 시장, 피투성이가 된 민간인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너무 크군. 압도적입니다. 태국 GDP가 캄보디아의 17배예요. 국방비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4배. 그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대사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난민촌은 40도 폭염이었죠. 그 온도 차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털어냈어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25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미국이 중재에 나섭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스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동남아는 미국 영향권이니까. 아세안에 미국이 투자한 돈만 380억 달러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외교 멘트였죠. 하지만 저는 안심했습니다. 미국이 나섰으니 곧 끝나겠지. 그리고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 특별회의에서 발언했어요. 중국은 양국의 평화적 대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영내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 달 안에 끝난다고. 슈나이더 무관님. 며칠 후 한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본국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왜?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습니다.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국에서 물어봐서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에 낄 자리가 없어. 동남아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지. 그게 지난 50년간 변하지 않은 질서야. 한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아세안이랑 교역이 많지 않습니까? 2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교역이 많다고 외교력이 생기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토에서 25년을 일했어. 국제 분쟁 중재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해. 한국, 자기네 북쪽 문제도 70년째 못 푸는 나라야. 분단 국가가 남의 전쟁을 중재한다고? 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해. 그건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소리야. 한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이상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무관님,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정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각국 외교 동향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회의, 중국 외교부 성명, 아세안 긴급 회의.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양국과 비공개 접촉 중. 상세 내용 확인 불가.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비공개 접촉?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보 출처에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고서를 덮었어요. 별거 아닐 거야. 한국이 뭘 하겠어.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과 중국도 손 못 대는 전쟁을 분단 국가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 달 후, 저는 그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미국 국무부 회의, 아세안 특별회의,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회의는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어요. 회의가 몇 번째죠? 어느 날 저는 한스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주도 회의만 23회입니다. 다자회의까지 합치면 47회요. 47회. 저는 그 숫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7번을 모여서 뭘 한 거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거의 매번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시내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국경 지대에서는 매일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재는 어떻게 됐어? 무산됐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사과하라고 했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는데 양쪽 다 안 들었어요. 왜? 양국 모두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미국을? 태국 외교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한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냐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25년을 일했어요. 미국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못 끝낼 전쟁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국은 47번의 회의를 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왜 안 하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 이 전쟁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상황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동남아 작은 나라 2개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한스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CNN을 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난민 숫자가 60만을 넘어 70만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스는 대선 이야기로 가득했죠. 동남아 전쟁은 하단 자막으로 잠깐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이 정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 끝낼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 2달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안 되면 중국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이니까요. 1대1로 150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한마디 하면 캄보디아가 물러설 거라 봤죠. 하지만 그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무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스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보 보고서에 나왔어요. 휴전 협상 중에도 중국 화물선이 시아누크빌로 들어갔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어요. 한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항구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내려지는 긴 물체들. 저게 뭐야? 군사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대공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평화 중재한다면서 무기를 팔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스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어요. 태국 정보부가 입수한 정황인데요. 중국이 캄보디아 정부에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지원한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부추겼다는 거야?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좋거든요. 왜? 태국이 약해지면 중국의 동남아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기도 팔 수 있고요. 캄보디아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중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5년간 국제 정치를 봐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다니. 태국 반응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말했어요. 태국 국방장관이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 이익을 원하는 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이 전쟁을 끝내? 저는 허공에 물었습니다. 미국은 관심이 없고 중국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유엔은 힘이 없고 아세안은 분열돼 있습니다. 그때 한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관님, 한 가지 특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입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한국이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한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태국 외교장관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3일 전이에요. 저는 눈을 떴어요. 뭐? 태국 외교장관이 서울을? 그것도 미국이나 중국에 알리지 않고요. 저는 보고서를 빼앗듯 가져왔습니다. 정보 출처는 확실해 보였어요. 서울 김포공항 도착, 외교부 청사 비공개 회담, 2시간 후 출국. 왜 한국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장관도 같은 시기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양쪽이 동시에 서울에 갔다고? 네. 각각 다른 경로로 입국했지만 같은 날 한국 외교부와 만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전쟁 중인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곳을 찾아가다니. 그것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저는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보가 있어요. 한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양국에 뭔가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두꺼운 보고서 형태로요. 무슨 내용인데? 출처에 따르면 숫자라고 합니다. 숫자. 네. 온통 숫자로 가득 찬 보고서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숫자로 끝낸다고?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성명이 갑자기 유연해졌습니다. 태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 미국은 6개월 동안 이 말을 못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양국이 동시에 태도를 바꿨어요. 대체 뭘 보여준 거야? 저는 매일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답을 알게 됐습니다. 무관님, 한국 자료 입수했습니다. 한스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태국 외교부 내부 접촉선입니다. 비공식 경로로요. 저는 급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 지속 시 경제적 영향 분석.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어요. 숫자였습니다. 온통 숫자로 가득했어요. 첫 번째 섹션. 태국의 전쟁 비용. 하루 군사비 지출 8천만 달러. 해상봉쇄 유지비 하루 1,200만 달러. 관광산업 손실 하루 3,500만 달러. 수출 차질 하루 2,800만 달러. 합계 하루 1억 5천만 달러 이상. 한 달이면 45억 달러. 1년이면 550억 달러.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섹션. 캄보디아의 상황. 해상봉쇄로 인한 무역 손실 GDP의 23%, 연료 부족으로 인한 산업 마비 GDP의 15%, 관광 붕괴 GDP의 12%, 외국인 투자 철수 80억 달러.
총 피해 예상 GDP의 50% 이상 타격. 3년 지속 시 국가 부도.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이 나왔어요. 시나리오 1점. 전쟁 6개월 지속. 태국 270억 달러 손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 실업률 8% 상승. 캄보디아 GDP 35% 감소. 기아 인구 200만 명. 국제 원조 의존도 70%. 승자 없음. 시나리오 2점. 전쟁 1년 지속. 태국 550억 달러 손실. 바트와 가치 30% 하락. 외환위기 가능성 40%. 캄보디아 국가 기능 마비. 난민 150만 명. 인도주의 위기. 승자 없음. 시나리오 3점. 전쟁 2년 지속. 태국 1천억 달러 이상 손실. 군부 쿠데타 가능성 상승. 지역 패권 상실. 캄보디아 사실상 국가 붕괴. UN 신탁 통치 가능성. 승자, 중국. 양국 모두 중국 의존도 급상승.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한국이 보낸 자료야? 네. 정확히 이 자료를 양국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어요. 결론. 전쟁을 계속하면 양국 모두 진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양국 모두 살 수 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어요. 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어요.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협박보다 무서웠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말했어요.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원을 약속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계산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도덕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계속 싸우면 이렇게 된다. 멈추면 이렇게 된다. 선택해라.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통했어요. 속보입니다. 일주일 후 대사관 회의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내일 동시에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 주선으로 양국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됐어요. 미국이 6개월간 47번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지 못했어요. 중국은 뒤에서 불을 지폈고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전쟁 중인 두 나라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불러 모았어요. 무관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스가 급히 들어왔어요. 베를린에서 상황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낸 건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분단국가가 어떻게? 자기네 전쟁도 못 끝내는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화면에 김포공항이 떴어요. 태국 외교장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후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터미널로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사.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 주선으로 태국 캄보디아 역사적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 회담.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비웃었어요. 분단국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지금 그 분단국가가 두 나라를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중국도 안 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한스. 저는 부하를 불렀습니다. 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 한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요? 한국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협상이 성사된 건 대단했어요. 하지만 협상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100년 넘게 싸워온 나라들입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미국도 그 단계에서 실패했어요. 한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저는 또 한 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매일 뉴스를 지켜봤어요.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 비공개입니다. 한스가 보고했어요. 한국 측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요. 양국 대표단 모두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협상 내용이 새어나가면 국내 여론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협상이 결렬 위기입니다. 한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러게, 테이블에 앉힌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2시간 후 상황이 반전됐어요. 태국 대표단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직접 태국 대표단을 찾아갔대요. 호텔 로비에서 30분간 대화를 나눴고 그 후에 태국이 협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30분 만에 뭘 어떻게 설득한 거야? 모릅니다. 하지만 태국 외교장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협상은 몇 번이나 위기를 맞았어요. 캄보디아가 퇴장하고 태국이 분노하고 양측이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국이 중재했어요. 정보 출처에 따르면 한국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한국 측은 숫자를 꺼냈어요. 지금 이 회의실에서 1시간이 지나면 난민 200명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협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양국 경제 손실이 1억 5천만 달러씩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어요.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실무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스가 보고했어요. 국경선 획정, 난민 귀환, 배상 문제 등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실무 협의라니, 그건 양측이 진지하게 합의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될 수도 있겠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10사흘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이 밤을 새웠어요. 한국 외교부 청사불이 새벽 4시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나흘째 아침,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TV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주선으로 진행된 서울회담에서 양국이 역사적인 정전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화면에 서명식 장면이 떴어요. 태국 외교장관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국 외교장관이 있었어요. 펜을 든 태국 장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셔터를 눌렀어요. 저는 화면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어. 한국이 정말 해냈어. 미국이 6개월간 47번의 회의로 못한 일을, 중국이 뒤에서 방해한 일을 한국이 2주 만에 해냈습니다. 무관님, 한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 요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돼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약 70만 명의 난민이 귀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국은 국경 분쟁 지역에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 군비 축소에도 합의했습니다. 70만 난민 귀환, 공동관리위원회, 군비 축소.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포괄적인 평화협정이었습니다.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스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좀 굳어 보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니까요. 중국은요?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벌써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식으로요. 궁색한 변명이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끝내려 한 게 아니라 부추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한국을 비판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일본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스가 말을 이었어요. 아사히 신문 사설인데요.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뭔데?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자고? 내용을 보면요. 일본은 아세안에서 수십 년간 경제협력을 해왔지만 정작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국의 실용주의적 외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5년간 국제 정치를 봐왔어요.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가 강대국들이 못한 일을 해내고 세계가 그 나라를 주목하는 광경. 한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어.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불빛,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나토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분쟁을 봐왔어요.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끝난다. 군사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강대국만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깨뜨렸어요. 한국은 동남아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지원하지도 않았어요. 경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전쟁을 계속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지금 멈추면 얼마나 이익인지. 그 숫자가 총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이 일을 했을까? 동남아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봐도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스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협상 후에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 1시간 후, 한스가 기자회견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국 외교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 일에 나섰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외교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뭔지 압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외교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분단 국가. 저는 그 단어를 비웃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못 푸는 나라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전쟁도 남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강대국들은 전쟁을 체스 게임처럼 봤습니다. 이익을 계산하고 손해를 따지고 자기 편을 드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70년 전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400km 떨어진 국경에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70만 난민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그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는 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새로운 아시아 외교 모델 한국 사례 분석. 나토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
평화의 가치를 아는 나라, 숫자로 설득하고 진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나라.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전쟁은 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숫자가 총보다 강해요. 때로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보다 큰 일을 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이게 제가 방콕에서 배운 것입니다. 나토 25년보다 더 큰 교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국방무관 마르쿠스가 방콕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이 못한 일을 해낸 대한민국.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